자, 첫 뉴스는 뭡니까? 네, 최근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도 돈을 주고 참가자를 동원한다라는 내부자의 증언을 JTBC가 보도했습니다. 한 친박단체 회장은 돈을 주고 참가자를 모으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오리지널 박사모는 몇 명 없다. 2만 원 주면 다 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심지어 노숙자 등을 동원할 때는 목욕을 하고 오면 5만 원.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6만 원. 젊은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참석하면 15만 원을 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5만 원 못 받겠네요. 네. 목욕을 해도 티가 안 나거든요, 저는. 목욕했다고 주장해. 양심 고백을 하시는 건가요? 티가 안 나요. 근데, 최근에 이런 뉴스가 계속 쏟아지는데, 어제는 그 시정연설 박수부대 얘기 나왔잖아요. 예.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는데, 박수부대는 정말 상상도 못 했는데. 예, 국회에서 그렇게 박수를 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국정교과서 찬성 서명도 동원했다는 보도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관제 서명까지 기획했다라는 건데요. 관제 서명도 좀 처음 들어보고. 그리고 또 대법원 판결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오라고 대법원 앞에서 판결 압박 동원. 예, 그렇죠. 규탄 지휘, 집회 이런 같은 것들을 한 거죠. 네, 어떤 단체더라? 고엽제 전우회입니다. 고엽제 전우회. 예. 네. 이게 반대 의견이 있으면 어떻게 설득하지? 이런 고민은 없는 거예요. 그냥 동원해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어제 JTBC는 가장 최근에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도 동원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관련 뉴스 중에 가장 뭐랄까요, 마음의 동요를 일으켰던 것은 박사모가 이 동원에 주체가 되고 있다는 거. 전체는 아닐지라도 일부. 왜냐하면 다른 보수단체는 모르겠는데 박사모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리지널 박사모 몇 명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박사모마저 돈을 받고 나오면 이거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이거? 차라리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좋아서 미친 사람이다. 너무 좋아. 이거는 그나마 이게 낭만과 순정이 있잖아요. 네? 그나마. 그렇지. 끝까지 다른 사람이 싫어해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모임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사모는? 실제 박사모의 플레임이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씻고 나오면 5만 원. 이렇게 되면, 참. 그리고 또 더 웃기는 거는,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젊은 여성은 15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이런 촛불 집회 있을 때마다. 예. 아이들 유모차 끌고 나오면 위험한 집회 아이들 끌고 나오도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알고 보면. 사실 이렇게 사람 눈을 잠깐 속여가지고 현란한 손동작이나 기타 사람을 써서 눈속임으로 해결하는 거는 이게 야바위거든요. 야바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에 사람을 쭉 세워놓고 눈속임 하는 거잖아요. 야바위가. 일본어로는 네다바이라고 하죠. 네. 네다바이 정권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다 눈속임이지 뭡니까 이게. 그 앞에 카메라에 사람 많게 찍히게 만들고 그리고 이게 여론인 척하고 그리고 서명 받는 척하고 박수 받는 척하고 다 척이고 동원이고 눈속임이잖아요. 누군가는 네다바이 정권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결국 이 끝은 누가 이 돈을 댔느냐로 이제 결론이 나겠죠. 근데 지금과 같은 추세로 모든 매체들이 이렇게 덤벼들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결국 나오지 않겠나. 물론 돈 받지 않고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제 보도를 기준으로 하자면 진짜 친박은 얼마 없다고 하는 게 진짜 박사모는 별로 없다고 하니까. 이 내부자가 그렇게 말한 거라서요. 네. 더 눈에 띕니다. 모집책이 그런 말을 한 거잖아요. 네. 돈을 어떻게 나눠준다고 보도가 됐어요? 네, 지방을 돌면서 사람을 우선 모아오고요. 그런 다음에 참가자가 대충 왔는지 멀리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인들의 지시사항에 맞게 사람들이 왔다라고 확인이 되면 참가자에게 줄 돈을 차 안에서 이렇게 주고요. 그런 다음에 모집책은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약속에 따라서 참가자들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선거를 대규모 청중, 관중 동원으로 치렀던 시절이 있잖아요. 과거에. 예. 요즘은 이제 그런 대규모 집회가, 5개 집회가 별로 없는데 그 시절부터 있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벌써 20년도 넘었네요. 이런 동원책 관련해서 아주 집중 취재, 밀착 취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구조인데 그 사람들 책이라고 부른다. 책. 자기들끼리는. 동원하는 사람들. 근데 이거 다단계거든요. 완벽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동원하는데 맨 끝에 지금 2만 원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뭐 3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을 동원할 때 예를 들어서 맨 위에서 책정되는 돈은 10만 원이에요. 떼이고. 예. 근데 10만 원, 예를 들자면 10만 원. 10만 원인데 그 가장 상위에 있는 사람이 10사람을 모은다고 쳐봐요. 그리고 그럼 100명, 10사람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10사람 모으면 100명이죠. 그 다음 단계가 10사람 모으면 1000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 처음 단계에서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10명한테 7만 원씩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단계 5만 원씩 주고 그 다음 단계 3만 원씩 주고 이런 식인데 그렇게 따져보면 이 맨 상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10명밖에 모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에는 1000명이니까 1000명 곱하기 그 7만 원씩 빠졌잖아요. 3천만 원인 거예요. 예.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게 큰 비즈니스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순식간에 1000만 원이 보이니까. 이게 1000만 원이 아니라 더 늘어나고 생각해요. 다단계가. 그러면 10,000명 되면 1억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대단한 고수익의 초단기 알바기 때문에 이걸 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틀림없이 관여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드는데, 하여튼, 이건 약간 슬픈 뉴스입니다. 네. 가장 그 팬덤이 강하다고 하는 보수의 그 지도자조차, 아이콘에 해당되는 분조차 이렇게 돈을 줘야 사람이 모인다는 거는 슬픈 일이에요. 박사모에서 성명 내야 됩니다. 우리 그렇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고엽제 전후의 데모 지시는 조윤선 장관이 했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구속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라는 한겨레 신문의 보도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이게 이제 영장에 이게 적시됐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또 구체적인 물증도 확보했기 때문에요. 이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구속에 미쳤다라고 합니다. 절대 자신은 모른다고 그랬는데 아예 고엽제 전후회를 직접 동원한 물증이 있었다. 네. 네. 최순실 씨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예, 심지어 특검이 파악하기로는요. 조 장관은 대통령에게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언급할 때 순실이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절대 모른다고 했는데 순실이 언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직접 했고 잘 알고 동원했고 이런 걸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의 물증도 있는데 심리가 참 궁금합니다. 나올 텐데. 지금도 부인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특별하게 진술의 변화가 없다고 어제 네. 특검보가 브리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물증이 있었군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특검이 지난 1990년 박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구입할 때 들어간 자금의 출처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10억 5천만 원 정도의 자금으로 집을 샀는데요. 그 당시에 직전에 살던 장충동 자택 시가는 6억 원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때 대금 지급하던 때도 집이 팔리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쪽은 지금까지 계속 가진 현금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수익이 전혀 없었고 당시의 거래는 최태민 씨 아내 임선희 씨가 모든 것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박 대통령과 최 씨 일가가 경제적으로 한 주머니처럼 움직인 사실이 드러날 수 있을지 특검이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검은 처음부터 여기에 집중해 왔죠. 네. 물질적 가족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었고, 예. 최순득 씨가 당시에 사채업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채에서 땡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자신은 따로 현금도 없고, 또 한 푼도 챙기지 않았고, 이런 얘기를 자주 했고, 실제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았다고 해요. 예.
복수의 증언에 의하면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었던 거죠. 돈을 지불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건데, 근데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따로 그 통장을 관리하고 거기서 집행받는 거 따로 한 게 아니라 아예 본인은 그런 걸 안 했다고 하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대신 내줬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때 당시 장충동 자택을 팔지 않았는데 돈이 생겼고 팔았다 하더라도 한 4억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네. 당시 4억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한 15억, 20억 가까이 되겠군요. 어디서 났냐? 이걸 따지는 거겠죠. 하하. 그리고 그 거래를 임선희 씨, 최순실 씨 어머니죠. 네, 임선희 씨가 했다고 하는 당시 부동산 업자의 증언도 확보한 것이고요. 네, 특검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끝이 어떻게 될지. 다음 뉴스는요? 네, 특검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공모에 관련해서요. 미르 K스포츠 재단을 만들었던 과정이 40년 전 최태민 씨가 큰 영예를 등에 업고 운영한 새마을 봉사단과 유사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이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내용이. 예. 특검이 이제 최태민 씨 아들 최재석 씨, 네, 넷째 부인의 부인을 통해 난 자식이죠. 최재석 씨. 다섯째 부인을 통해서 다섯째 부인이 임선희 씨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최순실 씨 일가가 다섯째 부인의 가족이고요. 최재석 씨는 네 번째 부인의 아들인데, 이분이 특검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재석 씨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재석 씨 주장에 의하면 최태민 씨가 자신의 부를 축적해오는 노하우를 노란 수첩에 적어두었고, 거기 보면 어떻게 재단을 통해서 돈을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뭐 해외에 어떻게 돈을 빼돌릴 것인가, 또는 해외에 돈을 빼돌릴 때 종교단체, 해외에 진출해 있는 종교단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종교단체를 이용하는 방법, 재벌을 이용하는 방법,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재단을 운영한다든지, 지금 이제 독일로 돈 상당한 비자금을 유출했을 거라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당시 최순실 씨가 이런 노하우가 있을 수 없는 나이인데, 그 아버지의 노하우 수첩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최태민 씨가 박정희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재벌이라든가 이런 봉사단이라든가 통해 가지고 노하우를 빽빽하게 적었다고 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따라 한 게 지금의 결과라고 보고, 지금도 여전히 그 구도대로 하고 있는 거죠. 재단을 이용해서. 노란 수첩만 확보한다면 입증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뉴스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나요? 네. 네. 박 대통령 옷값도 최순실 씨가 대납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매달 25일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 씨로부터 현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받았다라는 의상 제작자가 특검에 나가서 진술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20년 가까이 돈을 최순실 씨가 줬고. 네. 심지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청와대에서 최순실 씨가 직접 줬다라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예. 왜 청와대에서 줬을까? 예, 그 부분이 눈에 띄긴 합니다. 사인인 최순실 씨가 굳이 이 사람을 청와대로 불러서 돈을 줬다라는 것이요. 의문이 남긴 합니다. 그거는 말이죠. 저 같은 털난 셜록이 보기에는,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 이게 이제 옷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치수를 재고, 네네. 당사자한테 입혀서 가봉을 해야 돼요. 가봉할 때 돈 줬다는 얘기죠. 대통령이 의상실 오라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그쵸. 들어가서 치수를 재고 가봉을 하고, 그리고 그때 돈을 줬다는 얘기겠죠. 최순실 씨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20년 가까이 옷값을 냈는데 그 돈이 누구의 통장에서 나왔느냐. 네. 그거를 지금 따져가려고 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근데 현금이 없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으니까 20년이면 이게
꽤 되겠네요, 이것도. 네, 한 해에만 대충 1억 정도라고 계산을 해보더라도요. 네. 예, 20억 원 가까이 혹은 넘는 돈이 되는 거죠. 오랜 시간이죠. 예. 이게 옷을 따로 만드는 거니까 한 벌당 최소 100만 원 이상 할 테니까요. 청와대에서 가봉을 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저도 의상 관련된 제작자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대통령은 옷 미리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굉장히 예민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입어봐야 알죠. 예. 입어봐야 알고 옷이라는 게 조그만 곡선의 차이가 있어도 그 굉장히 예민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봉하고 돈을 줬겠네요. 자, 저희가 한 가지 정도 뉴스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제 이영재 변호사가요, 최순실 씨가 강압수사 당했다라는 주장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제든지 제3기관에 의해서 조사받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게 어제는 화제가 됐었죠. 네, 특검도. 근데 이게 진짜 목적이 드러나는 거죠. 최순실 씨가 그렇게 소리친다고 사람들이 최순실 씨 말을 듣고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시킨 건 아닐 거라고 봐요, 저는. 최순실 씨를 어떻게 하면 화면에 노출 안 시킬까, 저쪽에서는 고민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이거였던 거예요. 제3기관에 가서 조사받자. 이거 시간을 끄는 거죠, 또. 예. 이것도 또 다른 시간을 끄는 목적이었던 거다. 그리고 이제 39명, 갑자기 증인들 헌재에서 부른 것도 시간 지연 전술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온 게 변호인단이 일시에 사퇴할 수 있다. 예, 그럴 가능성을 내비쳤죠. 네,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인데, 그렇게 되면 변호인 없으면 재판 못하는 거 아니냐,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잠시 미니 인터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총사퇴하면 어떻게 될까?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태호 교수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희대 정태호입니다. 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전원 사퇴한다. 뭐 일반인들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헌재 판결이 밀리거나 합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요? 무엇보다도 헌재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충분히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대통령 측에서 계속 증거 신청을 한다든가, 이걸 다 받아주지 않는다면, 재판 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외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신청을 합리적인 선에서 이제 받아주고 있는 것 같고요. 만일 그 변호인단이 집단 사임을 한다면 총사임한다. 아마도 이 헌재는 그것을 방어권의 포기 내지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평가를 하고, 아마 대통령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없는 상태로 심리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언론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초반부 해설은 생소한 용어인데 변호사 강제주의 해서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없으면 하다못해 국선 변호사라도 선정해야 되니까 국선 변호사 선정하면 또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국선 변호사 선정되고 나면 그 재판 기록 보느라고 수만 페이지 또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럼 또 2, 3주 지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일단 헌법재판소법 52조를 보면은 52조. 이 탄핵 심판 절차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진행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벌석 재판이 가능한 거예요. 벌석 재판이. 그래서 변호인단의 집단 사임은 뭘 의미하느냐. 이걸 아마 초기 단계에서 그렇게 했으면 아마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가 아마 기다려 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미 사건 심리가 충분히 진행이 됐고, 네. 그 집단 사태의 이유가 네. 이 심판 절차 진행의 속도를 네. 떨어뜨리려는. 네. 그래서 이 결론이 빨리 나오는 걸 막으려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방어권의 남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 이상 그 헌재가 이 변호인단에 아마 끌려다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면 이 조항이 애초에 목적한 바하고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는 거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이게 포기하는 거다. 방어권을. 그렇죠. 방어권 포기하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하겠죠. 예.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네. 이 변호사 강제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네. 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먼저 그 변호사 강제주의가 탄핵 심판 절차에 적용되는지도 그 학설상 다툼이 있고요. 네. 적용되려면은 대통령을 사인으로 봐야 되거든요. 사인으로. 아하. 예, 사인으로 봐야 되는데 과연 탄핵 심판 절차에서 이 대통령을 사인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거든요. 설사 사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는 이 대통령이 이 방어권을 행사할 때 따라서 네. 헌법재판소에서 소송 행위를 할 때, 네. 그건 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이 없으니까 변호사 자격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그를 통해서 소송 행위를 하라. 네.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변호인단의 집단 사태라든가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방어권의 포기를 의미한다. 그 방어권의 남용 내지는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없다고 해서 국선 변호인을 붙여준다든가 그래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방어권을 보장해 주라고 있는 거지 방어권을 아예 포기했는데 그것까지 챙겨주라는 건 아니라는 거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관건은 이미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 더 이상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이 증거 조사를 해야 된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는 단계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는 결국 3월 13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어떤 그 법조계의 컨센서스에서 보자면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건 큰 문제가 없다 보시는 거죠.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그렇죠. 예. 이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께서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된다. 이렇게 공언한 것은 그간의 심리로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태호 교수님이었습니다. 특집인 줄 알까 봐. 1시간 일찍 나왔습니다. 자, 방금 읽어드린 상품을 저희가 드리거든요. 네. 상품을 받고 싶은 분들은요. 나는 왜 상품을 받아야 하는가? 뭐라고 보내실 것 같으세요? 저는 온수 매트가 지금 눈에 확 들어오는데 요즘 허리가 조금 이렇게 허리가 안 좋으니까 달라. 이런 때는 이제 부모님을 핑계를 대야 되겠죠. 고향에 내려가는데 제가 마땅한 선물을 준비를 못했네요. 보통 그런 문자들이 올 것 같은데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당신 돈으로 하시오 효도는. 이거 좋네요. 저는 여자입니다. 한 줄. 그거 좋습니다. 자, 한 줄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뭡니까? 어떻게 분해가 인수분해 당하잖아요. 보통 선생님 앞에 음식이 걸리면. 인수분해 할 것도 없고 오늘은 뚜껑 이야기하죠. 설날 이제 내리죠. 오는데 지난 시간에 설날에 제수 음식이라는 게 그렇게 이거 차리라 저거 차리라 하는 그런 법도는 없다. 알고 보면 없다. 그냥 그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넘어오면서 그냥 생긴 그 가가래라는 것이고.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진 생각보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올려도 된다. 피자 올려도 된다. 게다가 정말 그런 제수 음식을 만들고 싶으면 남자가 해야 된다. 남자가 해야 된다. 그게 원래
원래 그 제사 의례가 만들어진 정신에 맞고, 네. 네. 유교의 정신에 맞다. 네. 네. 근데 그러면 그 말까지 했잖아요. 뭐. 그렇다고 하면, 네. 정말 그게 그 유교 전통에 맞는 거라고 하면, 네. 그런 전통은 사라지게 될 거라고, 남자들에 의해서. 귀찮아서. 맞아요. 예. 자기들이 안 하니까 하는 거군요, 이게 다. 그러면 설날 음식 모든 것이 다 그런 식의 그 이후에 조작되어 있는 뭐 그런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 큰 의미가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떡국입니다. 그래요? 네. 설날 되면 우리는 반드시 설날 아침에 떡국을 먹는 그 풍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선의 유교 사회가 만들어지기 전 그 이전부터 아주 오래된 그 유교와 아무 관련이 없는 우리 농경 사회의 전통적인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었고, 네. 그래서 떡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떡국을 만든 건가요? 뭐 그런 것은 이제 의미를 붙이는 그런 방식이고요. 네. 조금 이런 음식의 발달 과정들, 변화 과정들, 어떤 음식이 생기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환경에 있었는가, 어떤 그렇죠. 자연 조건인가, 맞습니다. 산업 조건인가 조금 유물론적인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시각으로 이 떡국을 바라보면 아주 고대부터 우리가 먹어왔던 음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밥을 의미에서? 우리가 주식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밥을 지으려 그러면 꽤 많은 기술이 필요해요. 네. 쌀을 곱게 도정을 해야 되고요. 일단. 네. 그리고 솥이 있어야 돼요. 솥. 네. 그 무쇠솥은 고려 중기 정도 들어왔어야 그 집집이 이렇게 하나씩 놓을 정도로 아주 귀한 것이었거든요. 지금의 인덕션 이상의 어떤 고급한 기술이었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그 무쇠를 확보를 한다는 게 그 국가들 삼국에서는 굉장히 큰 치열한 그 전쟁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따지면 그 고성능 CPU와 메모리 칩이 들어간 특수한 밥솥 정도 되는 그렇게 기술의 집약체. 예. 네. 그래서 왕이 죽었을 때 그 철괴를 개고 이렇게 죽고 하는 부장품으로 넣고 워낙 처리됐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감히 이렇게 솥을 만들든가 이런 거 힘든 거죠. 칼 이런 거 창이나 만들 수 있는 생존에 거죠. 꼭 필요한 국가 단위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 무쇠가 이제 능득하게 보급되는 고려 중기 정도부터 이제 우리가 밥을 먹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런 쓸데없는 정보를 어떻게 다 찾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떡국 얘기할 때 고려 중기 철기보다 이런 거 찾아보는 사람 드물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러면 무엇을 먹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밥 이전에. 선사시대의 유적들 중에 자세히 보면 이게 시루가 많이 발견이 돼요. 떡시루가. 그 고분의 그림들 이런 거 보면 그 시루 그림들도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때는 예전에는 도정하는 기술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단순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떡을 주식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지금 사극 같은데 이런 거 나올 때 적어도 삼국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는 그 밥상 위에 밥을 올릴 게 아니라 이렇게 떡을 올리고 주로 이런 것들 이렇게 연출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밥 대신에 가래떡을 계속 뜯어먹고 전화 식사하시지 않고 가래떡 막 뜯고 이 가래떡도 그 이후에 가래떡이 오늘은 굵구나 말하면서. 근데 그 삼국시대나 고려 초기 그 이전 고조선 시대 이럴 때 불이 굉장히 귀했다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해볼 때 불. 네. 하긴 성냥 라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조선에서 그 여자를 내쫓는 칠거지약 중에 불 꺼트리는 거 이런 것까지 그렇죠. 있을 정도로 맞습니다. 불이 관리하기 힘들어요. 네. 그러면 그 고대에는 더 힘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뭐 청동시대 유적들 이런 걸 보면 움집의 흔적들에 보면 그 움집마다 다 이렇게 취사의 흔적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 조금 큰데 큰 움집에서 발견이 되고 이래요. 불도 이게 큰 재산이었군요. 그렇죠. 관리하는 사람이 뭐 따로 이렇게 존재했을 수도 있어요. 불만 관리하는 뭐 관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떡국 얘기하는데 선사시대 이게 움집도 알아야 되고 먹고 살기 힘듭니다, 진짜. 그러면 그 취사를 할 때 매 끼니마다 모여서 가족끼리 밥을 해 먹는 이런 그 이전에는 마을 단위로 집단으로 취사 행위를 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네요. 네. 그 시절에 먹었던 음식이 떡인 거죠. 매일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 곡물을 갈고 안치고 불 떼고 하는 거 이거 떡 찌는 것도 이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불도 귀하니까. 그렇죠. 날 잡아서 이거 같이 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눠 가져요. 그리고 몇 날 며칠 이렇게 먹다가 또 떡이 떨어지면 또 다시 모여가지고 또 떡하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떡을 해놓으면 뭐 쉽게 상하지는 않는데 실은 같은 데 올려놓으면 한 일주일씩 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짝 마르면 몇 달도 갑니다. 그렇죠. 그 바짝 마른 떡은 이거 먹기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물에 넣어가지고. 물에 넣는 거죠. 그래서 떡국이 나왔다. 떡은 그냥 먹는 이거 어디 책에 나온 거 아니죠? 없습니다. 혼자 막 생각하고 그렇죠. 떡국 설명해야 되는데 남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해야지 내가 계속 이 밥그릇을 지키는가. 음식 문화에 대한 이해는 사실 음식에 대한 기록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고 유물로 존재하는 것도 다 이리 썩고 없어지니까 잘 모르거든요. 음식의 기원 책 한번 써보세요. 굉장히 재밌는데 이거. 재밌죠. 예. 그래서 잘 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재밌긴 하네요. 주변의 상황들을 그때의 것을 보고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이런 것을 인문학적 상상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맞습니다. 이런 인문학적 상상을 하다 보면 이제 주변의 걸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되고 좀 재미있는 이야기도 만들어지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떡국이 언제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통 매년 설날은 돌아오니까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약간 묻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대 음식 평론가로서 그 정도는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역사책을 뒤져보기 시작하고. 그렇죠. 쓸데없는 정보도 막 들어가고 머릿속에. 정말 쓸모있는 지식이죠. 아니 굉장히 재밌는 상상입니다 이거.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설날의 차례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새해 맞이를 하는 그러니까 춘절의 의미니까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상들한테 한번 그 예의를 표하는 그런 행사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상이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음식들을 예전부터 이렇게 올렸던 것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떡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네요. 이게. 그렇죠. 딴 건 몰라도. 그래서 떡국 피자 이렇게. 고려시대, 조선 이전에, 고려시대, 먼 삼국시대, 이럴 때 우리 조상이 먹었을 것이라고 그때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음식을 올렸겠죠. 그 음식이 떡국이고 그 떡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제 생각이 아주 흥무맹랑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원래 떡이라는 것은 그냥 먹는 것인데 물에 담궈서 먹는 애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쌀 문화권에 있는 일본과 그리고 중국 남쪽이 또 쌀 문화권이거든요. 거기에도 이런 떡국이 존재를 해요. 그것도 설날 아침에 먹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바짝 말렸다가. 그러면 오래 가니까요. 물기를 빼면. 나중에 이럴 때 물에 넣어서 불려서 떡국을 만들어 먹었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네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그쪽에서는 이제 양력으로 세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거기서는 오존이라고 해서 국물 안에 사람 떡을 찰떡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중국에서는 탕유엔이라고 해서 그것도 떡국을 동글동글하게 그 맵쌀로 이렇게 경단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날 아침에 먹죠. 쌀 문화권에서 공통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 설날의 음식이에요. 그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그 음식 문화의 전통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동북아시아 쌀 문화권에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를 잘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설날 아침에 한중일이 다 모여서 이렇게 아침에 떡국을 먹는다는 거 이거는 아시아 전체의 그 연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떡국 문화연대도 만드실 기세인데요, 지금. 지금 한중일이 사실 세 나라가 바짝 붙어가지고 싸우기만 하는데. 2000년 동안 우리가 싸웠잖아요. 저도 그 생각 한 사람입니다. 이 재단을 만들어서 네. 공통의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 진짜. 그렇죠. 자, 그런데요. 네. 안 특집인데 특집인 척을 하는 방송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교통정보도 얘기해야 되지만 또 한 번 저걸 해야 돼요. 동급에 네. 없는 도심. 자, 이거 먼저 읽고 제가 틀림없이 시간이 부족해서 못 읽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진행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거 꼭 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야기보다 훨씬 중요해요 이게. 잠깐만요. 동급. 네. 동급에 없는 도심 연비 19.5의 압도적 기술 어코드 하이브리드. 그 다음 거 하나 해주세요. 내게 필요한 서민금융을 한자리에서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네. 깨끗해서 고맙삼다. 우리나라 화산 안반수 제주 삼다수. 이번 설에도 온 가족과 함께라면 역시 우리 한우 자조금에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깐만 계세요. 안 끝냈는데 네. 교통정보도 또 알아봐야 돼. 그래요? 바쁩니다. 복잡하네요. 네. 한국도로공사에 거의 사시는 걸로 알려진 한나 리포트 나와주세요. 네. 오전 8시 요금소 출발 기준으로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4시간 3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는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와 덕평휴게소에서 이천까지 총 13km 구간 정체고 제2영동고속도로인 광주 원주간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는 동양평에서 서원주 부근까지 속도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수원하단 서울 춘천간고속도로 춘천 쪽으로는 화도에서 서종까지 밀리기 시작했고요. 중부내륙간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 일대로 짧게 밀려 있습니다. 이후로도 감곡 일대와 괴산에서 장현터널까지 또 진남터널에서 문경휴게소까지와 낙동분기점부터는 상주터널까지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자, 돌아왔네요. 이거 안 하던 짓을 하니까 50초밖에 안 남았어요. 급마무리 해주세요. 급마무리.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중일 삼국이 정치 네.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굉장히 골치 아픈 것으로 서로 티격태격하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모여 앉아서 이렇게 밥 나눠 먹으면서 서로 마음 터놓는 이런 자리도 사실 우리한테 필요하거든요. 한중일 삼국 정상이 떡국 먹으면서 역사적 갈등 좀 풀어봐라. 그렇죠. 네. 신년 아침에 매년 모여서 떡국 먹으면서 올해 신년 덕담도 하고 네. 올해 한번 잘 지내라. 그럴 때 반드시 나를 불러라.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이 떡국의 유래 삼국의 떡국의 유래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옛날 먼 조상에서는 서로 너나 없이 잘 지내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 삼국 정상한.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0년에 경제소는 드물게 베스트셀러 1위를 했었습니다. 그죠? 예. 그 이후 7년간 1위가 없으세요. 뭐 1등 하려고 책 쓰는 거 아닙니다. 네. 이제 베스트셀러 나올 때가 됐는데 소식이 없어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린 겁니다. 다음 베스트셀러는 저희 뉴스 공장의 힘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이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요즘 좀 있는 것 같아요. 반기문 전 총장도 교수님 영입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 하는데 혹시 연락 온 적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예. 연락이 없었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경제 정책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제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요. 거절을 한 게 아니라 연락 주시더라도. 거절을 한 게 아니라 연락 자체가 없었다? 예. 근데 선거 때만 되면 한 번씩. 연락 주시더라도 안 할 겁니다. 예. 그래요? 예. 누가 어떤 조건으로 연락을 하더라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지, 정치나 정책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음 책 베스트셀러 1호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제안이 와도. 그래도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사다리 걷어차기 이게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벌써 14년 전인데 제가 좀 무식하게 정리를 해보면 당시 내용이 뭐냐면 선진국들이 자기들끼리는 부자가 되려고 보호무역을 했는데 후발주자들이 그러려고 하면
계속 가난한 상태로 자기들 시장 역할이나 하면서 사다리를 걷어찬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요약하면. 예. 근데 이제 예. 미국의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다시 강력한 보호무역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미국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 세계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냐. 이 얘기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온갖 얘기를 다 하죠. 무슨 뭐 중국을 통화 조작국으로 규정해서 뭐 35% 관세를 매기겠다. 멕시코하고 뭐 국경에 담싸야 되니까 뭐 멕시코 제품에 20% 관세 내리겠다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이 세계 무역기구 회원에다가 뭐 멕시코하고는 나프타 조약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 미국 경제 구조가 대부분의 자기들 소비 제품을 외국에서 만들어서 수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이폰이나 무슨 뭐 나이키 신발 뭐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만들어 오고 자동차 같은 거는 멕시코에서 많이 만들어 오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면 미국 기업들부터 우선 손살에 칠 거고 미국 소비자들도 갑자기 뭐 아이폰 가격이 30% 뛴다 이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보호무역주의적인 방향으로 가긴 가겠지만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들 아니에요. 이게 일종의 프로파간다지 실제 말하는 만큼 그만큼의 큰 변화는 없을 거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니까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뭐 미국뿐이 아니라 뭐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한마디로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또 유럽에서는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 협상 시작하면 뭐 또 그것 때문에 온갖 갈등과 혼란이 일어날 거고 또 뭐 중국하고 지금 또 뭐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이 우리한테 또 무역 제재하는 것도 있고 또 뭐 하다못해 뭐 미국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세계 금융 시장이 뭐 출렁거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우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제가 그런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데 이미 사실 상당히 허약하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얼마나 허약한지 이제 정부 발표하고 민간의 분석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밖에서 보시기에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떤 정도로 안 좋은 건지 제가 이제 경제 바보거든요. 좀 쉽게 이 정도로 안 좋다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다 뭐 상대적인 얘기니까 예를 들어 뭐 못하는 나라하고만 비교하면 아직도 그래도 뭐 2, 3%라도 성장하니까 뭐 1%도 못한 나라들인데 거기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게 문제가 이게 저성장이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라 이미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추구한 개방이라던가 자유화 정책들이 제 의견으로는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미 경제가 저성장, 고불평등 이런 체제가 고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에서 뭐 돈 조금 풀고 규제 조금 완화한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체질 자체가 이제 약화가 된 겁니다. 체질 자체가. 그러니까 방금 IMF 이후 이제 계속 우리 경제가 약화되어 왔는데 특히 이명박 정부의 노선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명박 정부 이후에 어떤 노선에 문제가 있었고 그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전 정부부터 김대중 노무현 정부부터 이제 처음에는 이제 IMF의 강요도 있었고 이제 그런 두 정부 때부터도 이미 그런 기미가 보였지만 이제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이러면서 금융시장 개방 그리고 국내 경제 규제 완화 이런 식으로 방향이 완전히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자유화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외국 금융자본을 포함한 이제 단기 부동주주의 힘이 세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계속 이윤 많이 내고 배당 많이 하고
뭐 자사주 매입 많이 해가지고 주가 올려서 우리 돈 벌게 해달라 이런 압력을 계속 증가시키니까 기업들이 점점 이 장기적 투자를 못하고 또 이윤을 많이 내려다 보니까 이제 비정규직을 엄청 많이 쓰면서 노동자들 임금을 그런 식으로 깎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부는 뭐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뭐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노동권을 계속 약화시키니까 비정규직 착취하기는 더 쉬워지고 그리고 또 뭐 시장 자유화한다 해가지고 뭐 유통업 같은 거 자유화하니까 중소 자영업자들이 생계가 또 어려워졌단 말이죠. 네네. 소위 골목 상권. 네. 그렇죠. 예.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의 몫이 줄어들다 보니까 소득 분배가 굉장히 악화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상대적인 저소득층들이 소비 성향, 그러니까 자기 번 돈에서 어느 만큼 어떤 비율을 소비하느냐 이런 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꾸 돈이 없어지고 위에 뭐 절대액으로는 훨씬 많이 쓰지만 비율로 보면은 돈을 많이 안 쓰는 고소득층이 자꾸 돈을 많이 가져가니까 수요도 또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또 그렇게 되니까 자꾸 팔 때도 줄어들고 그래서 네.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투자 둔화라든가 이런 걸로 악화돼가는 성장이 더 감속되는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아하. 좀 단순화시켜서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면 만나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해외 자본에다가 시장을 활짝 열어주니까 그들 입장에서야 단기간의 이익을 보는 게 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단기간의 이익에 집중하고 노동자 권리는 약화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쓸 소비자는 줄어들고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들은 그러니까 더더욱 돈을 그냥 쌓아놓고 재투자는 안 하고 그래서 그렇죠. 이게 경제가 선순환되지 않고 만성적으로 활력을 잃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아하.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또 불평등은 늘어나고 우리나라 지금 자살률이 세계 1위 아닙니까? 네. 정말 창피한 통계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면.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아니에요. 1995년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평균 이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자살률이 세계 1위에다가 OECD 평균 3배, 노인 자살률은 4배란 말이에요. 왜 이런 사회가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한 이게 전문 용어인데 트리클 다운 낙수 효과. 그러니까 대기업이 돈 벌어야 중소기업도 벌고 소비자도 번다. 이런 논리인데 그러니까 일단 대기업부터 잘 되게 밀어줘야 된다. 이게 기조였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리클 다운이라는 게 되는 구조가 있고 안 되는 구조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조는 대기업들이 돈 벌면은 투자하고 노동자들 임금 올려주고 이래서 국내에서 돈을 돌리는 것보다는 배당 같은 거 많이 하고 뭐 자사주 매입하고 이래가지고 주주들한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주들의 많은 수가 외국인이라 다 그 돈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뭐 하나도 안 떨어지진 않겠죠. 근데 그게 과연 충분하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돈이 안 돌아가는 거고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극복하려고 그걸 극복하려는 이유도 있는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이제 수치가 잘 나와야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부동산 가지고 계속 경기를 진작시키는 노력을 이명박 정부 이후 집중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그걸 포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거가 참 좀 마약 같은 거라 우선 단기적으로 제일 효과 좋은 게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자꾸 경기 부양하는 방식을 쓰는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된 나라 없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어느 나라가 부동산 띄워가지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하고 그래서. 그렇죠. 부동산 띄워서. 이제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경제가 잘 돼 있는데 순간적으로 무슨 갑자기 국제 경제가 냉각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안 좋을 때 그런 걸 쓸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런 기본적인 체질이 잘 돼 있는데
밖에 조건이 안 좋아요. 순간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라 체질 자체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경제가 시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심각한 문제인데, 이 구조적인 문제인데, 근데 이제 좀 각도는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는 문제 같아요. 최근에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고, 여기서 이제 가장 경제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되는 사건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하는데 국민연금이 개입을 했다. 정치적 이유로.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국민연금이 삼성이 원하는 대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라든가 승계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렇게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시기에 정치적 이슈는 빼고 경제적 관점에 보시기에 이 건을 바라볼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논쟁 구도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이게 삼성이 지금 하는 짓이 잘못됐으니까 무조건 삼성 반대편 손을 들어주는 게 맞는 거다 이런 식으로들 생각하시는데 삼성 반대편이라는 게 지금 누구예요? 국제금융자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 그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이 좌절돼가지고 삼성에 대한 외국 금융자본의 영향이 더 세졌다면 저는 그건 우리 국민 경제를 위해서 좋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게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그 재벌 기업들이 지금 싸우는 거는 이게 뭐 이씨 거냐 정씨 거냐 아니면은 주주 거냐 이건데 저는 그 기업들이 이씨 것도 아니고 정씨 것도 아니고 그 외국 주주 것들도 아니고 국민들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옛날에 세금 내가지고 기업 보조금 주고 또 수입 규제해가지고 나쁜 물건 사서 쓰고 또 노동자들 지금도 뭐 하지만 큰 희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이런 기업들인데 그거를 지금 이씨 거냐 주주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국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이 이런 일에 개입을 하는 거는 맞다고 봐요. 근데 개입을 하려면 예를 들어 이번 사건 같으면 이씨의 편을 들어주는 대신에 삼성이 국민경제에 더 많이 공헌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 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라. 삼성의 경우에는 노조 인정해라. 산재 노동자 보상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성을 어떻게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할까 하는 거를 그런 방향으로 국민연금이 조건을 내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국민연금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들이 나중에 은퇴하면 쓰려고 모아둔 돈이잖아요. 네네. 그걸 통해서 개입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삼성을 바꿔서 국민 경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거를 그냥 최순실 씨 딸 말 사주고 이런 거 해주고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말 사주고. 아니 이건 정말로 정말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경제의 관점에서만 보기에도 너무 아까우신 거군요, 이게. 결국 말 사주고. 그렇죠. 교수님 관점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너희 편 들어줄 테니까 이런 거 해가지고 노동자 처우 개선하고 국민경제에 더 공헌하고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더 높이고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다 내걸 수가 있었는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때 해준다. 알고 보니까 그 조건이라는 게 최 여사 딸 말 사줘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천박한 건데. 무너질 일이죠. 이 교수님 관점이 신선한 것이 이제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사안 많으시죠. 네, 이 사안을 이제 진보 진영식으로는 아무래도 선악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보지도 않으시고 또 보수 진영에서는 오로지 이익의 관점에서만 보는데 그렇게 보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이제 진보 보수 진영 양쪽에서 선거 때 되면 이제 우리 편인 줄 알고 자꾸 부르는 거죠, 교수님을.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벌 해체 이런 구호에도 이제 바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데 근데 이런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하셨듯이 그런 재벌들이 커가는데 국민들의 희생이나 노력이 있는데 그걸
재벌들은 자기들 걸로 사유화해버렸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예, 국가적 혜택을 입었는데 그 혜택의 결과를 사유화해버렸단 말이죠. 이 정격 유착의 고리는 그러면 교수님 해법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우리가 발을 잘못 내디딘 게 그 재벌 개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개혁이라는 게 국민과 노동자를 위한 개혁이 돼야지 주주를 위한 개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는 재벌 개혁이라는 거는 왜 이 시내 뭐 5%밖에 안 갖고 있는데 막 그 복잡한 소유구조 만들어가지고 뭐 마치 자기들이 50% 갖고 있는 것처럼 통제해 이거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바꾸면은 결국 뭐예요? 힘을 얻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과 노동자들이 아니라 외국의 금융자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고 그 정경유착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뭐 그런 걸 이제 그 잘 해결한 뭐 예를 들어 뭐 스웨덴이나 뭐 핀란드 이런 나라들 보면 결국 뭐 필요한 거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거기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가 1년에 돈을 얼마 벌어서 소득세를 얼마 냈나 물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안 가르쳐주지만 그런 걸 다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세가 투명하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 투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 정책이 도리어 옛날처럼 이렇게 막 무슨 계획도 있고 아주 명확히 있고 이걸 또 국회나 국민들이 잘 감시할 수 있으면 사실 특혜를 준다는 게 힘들죠. 근데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뭐 대통령이 재벌 총수 만난 다음에 뭐 그 면세 좀 한 2억에 더 열어주지 뭐 하면은 그게 확 바뀐단 말이에요. 네, 말도 사주고. 그러니까 정책이 투명해야 되고 그를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한이 약화돼야 되고 국회와 국민의 힘이 강화돼야 되죠.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이신데 사실은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죠. 다른 나라 예를 봐도. 그럼요. 뾰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그 정경 유착을 없애자고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200-30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을 다 200-300명 고용하는 기업을 이하로 고용하는 기업으로 쪼개자.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는 뭐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200-300명 되는 기업 가지고 자동차 수출할 수 있습니까? 그런 대기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쓰되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정부가 있어야 되고 그 정부가 정경유착이 안 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국민들이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 소환권을 갖는다던가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고 뭐 검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힘의 균형을 바꾸면 그런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되죠.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 견제할 권력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예. 그 힘을 오로지 아주 소수의 권력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지금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민주주의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거기서 그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뭐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뽑고 그 사이에는 잊어먹자 이런 게 아니라 이번 우리나라 너무나 그 훌륭한 에너지를 보여줬잖아요. 국민들이 나가가지고 진짜 길에서 추운데 촛불 들고 해가지고 정치를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말하자면 승화가 돼가지고 제도화가 돼야지 이렇게 한번 하고 뭐 그다음에 누구 대통령 하나 뽑으면 그 사람이 또 다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촛불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교수님 관점에서 이번에도 경제적 관점에서 이 민주주의가 이제 경제적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제 민주주의 하면 아까 말한 주주 권력 강화를 통한 재벌 개혁 그게 핵심처럼 돼 있는데요. 네. 저는 복지국가 강화하고 노동권 강화가 진정한 경제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원래 자본주의라는 거는 내지는 시장주의라는 거는 1원 1표잖아요. 예. 돈 많은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견제하자고 만든 게 민주주의입니다. 예. 시민이면 아무리 돈이 없고 힘이 없어도 한 표 똑같이 재벌 총수하고 같은 한 표가 있는 게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진정한 경제 민주화라는 거는 복지를 강화하고
노동권을 강화해서 힘없는 사람들의 힘을 더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더 자신을 갖고 그 힘 있는 사람들한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경제학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나라 지금 복지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일어난 얼마나 나쁜 현상들이 많습니까? 아까 그 자살률 얘기도 했지만 뭐 저출산 문제라던가 고용 불안 뭐 이런 것들이 다 복지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핀란드, 네덜란드 이런 나라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비정규직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복지국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자들도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동권이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임금 물론 정규직보다 잘 못 받고 대우를 많이 못 받지만 최소한의 대우는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돼야 그 진정으로 경제가 민주화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뭐 지금 뭐 재벌들 힘 약화시키는 게 경제 민주화가 아닙니다. 맞물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재벌 힘이 워낙 강력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 막고 있기도 하니까요. 예. 아 그렇죠. 예. 바로 그래서 그거를 자꾸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 4대 노동개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뭐 일부는 뭐 좋은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노동자들 힘 약화시켜가지고 그냥 힘센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라 뭐 그런 그렇죠. 개혁이거든요. 예.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이게 그 경제 민주화가 되려면은 복지국가가 강화되고 노동권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삼성이 이런 큰 회사 이사회에 노동자들이 선임한 이사도 뭐 한두 명이면은 또 따돌리면 그만이니까 대여섯 명 앉아 있고 그러는 게 진정한 경제 민주화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한 것 같은데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것 정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아니에요. 저는 학자로서 정치에 관심이 있는 거지. 제가 하는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 영화 평론가가 감독된다고 영화 꼭 잘 만들겠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학자가 절대로 정치에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제 개인의 능력을 판단할 때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직접은 안 하셔도 이렇게 옆에서 도와줄 만한 후보는 눈에 안 띕니까? 마지막 질문인데. 하도 선거 대선 시즌에 다가가서 제가 갑자기 드렸죠. 개인적으로 도와준다는 것보다도 제가 여기저기 글도 많이 쓰고 강연도 하고 방송 출연도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요. 그거를 갖다가 쓰시는 거는 각 후보들에 맡겨야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교수님. 예. 저희가 좀 자주 연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맞으면 해야죠. 예. 시간을 서로 맞추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캠브리지대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였습니다. 네. 예,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큰 영광입니다. 저에게 이러려고 한국에 왔나 생각 들었어요. 꽤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한 번 터뜨려가지고 안 돼요, 고정이. 자. 잠깐 본인 소개를 하자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 호주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계속 한국에서 살아왔고 여기저기서 일했습니다. 요즘 법무부에서 법률사무소에서 일합니다. 이름을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네. 법무법인 충전에 근무합니다. 네. 제가 변호사 아닌데도 변호사들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키가 얼마예요? 194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 왜 이렇게 크죠? 우유와 치즈를 많이 먹어서 그래요. 아니, 우유 치즈야 서구에서 다 많이 먹잖아요. 이거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먹어야 돼요. 정말 많이. 1년에 한 20kg 정도? 20kg. 최소한. 예. 아니, 그래도 우유하고 치즈를 다들
서양에서는 많이 먹잖아요. 특별히 많이 먹어요?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특별히 많이 먹고 그리고 특별히 맛은 있어요. 예. 특별히 맛있다? 예. 네, 특별한 과학적 근거가 아닌데 보니까. 정말 커요. 그죠? 예. 본인이 197이요? 194입니다. 194인데 네. 그렇게 큰 건 아니죠. 네덜란드에서는. 예, 그 세계 평균보다 뭐 10cm나 크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지나치게 커요. 지나치게. 맞아요. 지하철 탈 때 저도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해요. 자. 마을버스, 특별히 마을버스 탈 때도. 자, 저희가 이분을 모시고 네. 파일럿 코너를 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네덜란드, 유럽에서 태어났고 네. 호주에서 자랐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시기 때문에 한국 부인이신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자기야. 듣고 있지? 안녕하세요, 자기야. 평상시에 부인이 저희 방송을 잘 들으십니까? 예, 와이프까지 매일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듣고 있습니다. 훌륭한 시민이네요. 예. 자, 감사합니다. 근데 이 코너는 뭐냐면 한국 이름이 남재구시고 네. 그럼 네덜란드 이름은 뭡니까? 요코 스베츠로트. 그 네덜란드 발음이죠. 다시 한번 해주세요. 요코 스베츠로트. 그냥 남재구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쉽죠. 네, 남재구 씨. 이거 이제 한국에 등록된 이름인 거죠, 정식으로, 그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그냥 지난 15년 동안 계속 써왔는데, 형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제 명함을 보시면, 남재구 써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남재구가? 남쪽 남이고요. 왜냐하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하멜 표류기 아시죠? 하멜 표류기. 예. 네.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 보고 남시 성을 불러주었어요. 남쪽에서 왔다고? 남쪽에서 왔기 때문에. 저도 네덜란드 사람이라 남시. 재구는 뭡니까? 그 재구는 제 영어 이름과 발음이 비슷해서요. 자커는 재구라고 불러요. 야곱. 예. 우리는 야곱으로 번역하는데 그걸 발음 읽는 대로 재구로 하셨군요. 네. 네. 예, 제주제 그리고 옥돌 구슬구. 궁금하지 않고요. 자, 재구 씨. 저희가 이제 남재구 씨와 함께 하려고 하는 코너는 뭐냐면 완전 이방인도 아니고 경계에 계신 분이죠. 경계란 말은 알죠. 네. 보도. 예. 경계 위에 서 계신 분인데 이 경계인의 눈에 보기에 한국이 정치적 사회적 관점에서 연애 프로에는 이런 거 많았는데 정치적 사회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한국 정당이 분당도 하고 최근에 이름도 바꾸고 이런 일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과연 세계적으로는 어떤가 혹은 네덜란드 태어나서 호주에서 교육받고 그렇게 서구인의 눈에는 한국 정당의 분당, 개명 이게 어떻게 보이나 이걸 제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건데. 예. 제 보기에는 좀 이상해요. 그리고 너무 물론 어느 나라에서든지 새로운 정당이 나타나는 거죠. 새로운 정당. 예, 그렇죠. 창당하고 그리고 분당되고 합당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국에서는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 정당들 이름 아세요? 현재 정당 말씀이세요? 네네, 현재. 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민주공화당, 이거 허경영의 정당입니다. 기억나시죠? 허경영 후보자. 정말 유명한 분이네요, 허경 씨. 예, 아주 유명해요. 예. 유튜브에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바른정당도 있어요, 새로 만들어. 맞아요. 바른정당이 새로 생긴 것. 예. 네, 정의당도 있어요, 정의당도 있죠. 지도적인 정의당이 있고. 그리고 새누리당도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데 바꾼 지 또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1년도 안 됐죠. 아니요, 1년 넘고 4년. 그래요? 횟수로 5년 전이죠. 벌써요? 새누리당이 그 이전에는 한나라당이었어요. 한나라당. 예, 맞아요. 한나라당이었죠. 기억나시죠? 예. 네, 한나라당. 예. 한나라당 이전에도 또 이름이 있습니다. 거슬러면 이름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건 보수 정당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 이름 정말 많이 바꿨어요. 정말 많죠. 네. 근데 이거 최근의 흐름도 아니죠. 네. 해방 직후 첫 해 안에 수백. 잠깐만요. 해방 직후까지
공부해 왔어요?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걸. 자, 들어보겠어요. 네. 해방 직후. 예, 그 첫 해에 수백 개의 정당들이 그 정당됐어요. 네. 근데 그 뒤에 3년 동안 많이 뭐 합당되거나 뭐 사라졌어요. 네. 예. 그래서 이건 그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에 오래된 흐름이죠. 오래된 흐름. 네. 끝까지 알겠고.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맞아요. 계속 그러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또 이름을 바꾼다고 해요. 아세요? 또 할 거요? 네. 뭘로요? 또 할 거예요? 이번에 뭐가 될 거예요? 아니, 아직 안 정했어요. 그 후보가 있는 걸로 아는데 후보가 그래요? 뭐였더라? 후보가 재밌던데. 제가 몇 가지 여기 오면서 몇 가지 새로운 그 정당 이름을 생각해 봤어요. 아. 그래서 뭐 제안할 거 있어요. 새누리당이 이름을 바꾼다며? 어느 정당이든지 그 새로운 이름을 바꾼다면 몇 가지 있어요. 자, 그러면 네. 새누리당의 후보가 자, 들어보세요. 오케이. 지금 15년 한국에서 한 감각으로 국민제일당 첫 번째 국민제일당 후보 1, 후보 2 새빛 한국당 새빛 한국당 세 번째 으뜸 한국당 으뜸 한국당 이 셋 중에는 뭐가 제일 본인의 감각으로는 첫 번째요. 뭐였죠? 국민제일당? 국민제일당. 예. 이게 어감이 제일 좋아요? 약간 은행 이름 같지 않아요? 은행 이름 같은 게 아니고 은행 이름 두 개를 합친 거하고 똑같죠. 맞아요. 그렇지. 아까 말씀하신 그 으뜸당, 으뜸 한국당. 으뜸 한국당. 그건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지. 으뜸이라는 게 제일이라는 뜻이죠. 제일. 아, 그쵸. 그 똑같죠. 네. 네. 뭐 First Korea Party. 별로예요? 아, 예. 제가 더 좋은 거 있는 것 같아요. 국민제일당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People First Party. 그건 나쁘지 않잖아요. 네, 나쁘진 않아요. 네. 새빛 한국당. 새로운 빛. New Light. 뉴 라이트. 그 New Right 똑같죠. 예. 그거하고 다르죠. 그거는 라이트 오른쪽이고 여기는 라이트니까 빛. New Right하고 New Light가 합치면 그 새빛 한국당. 그걸 영어로 했을 때 뉴 라이트 한국당, 코리아당 이러면은 외국인들이 듣기 어감이 어때요? 뭐 약간 뭐 그 교회 이름 같지 않은가? 교회 이름 같지 않은가? 무슨 종교 이름인가? 종교 이름 같다. 아, 이건 철저히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의 뉘앙스를 말하는 겁니다. 네. 퍼스트 코리아당도 이상하다. 그건 느낌이 어때요? 이게 퍼스트 코리아당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뭐 그 첫 번째 나오는 한국인처럼 제일 베스트에 가깝죠. 네. 퍼스트보다. 그럼 베스트 코리아 파티는 네. 그 더 적합한 이상해요? 아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낫다. 베스트 코리아면. 퍼스트 코리아보다. 네. 베스트 코리아는 어떤 느낌입니까? 뭐 코리아라는 나라가 두 개 있잖아요. 네. 남북이. 맞아요. 남북이. 그래서 뭐 그 중에서 우리가 베스트다? 네, 맞아요. 둘 중에 우리는 베스트 코리아다. 네. 그런 느낌 정도로 북쪽보다 낫다. 네. 그런 뉘앙스라는 거죠. 네.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건 그나마 그 국민제일당이다. 국민제일당이다. People First Party. 이게 제일 나아요. 그런데 은행 이름 같다. 예, 약간 그래요. 예. 자, 새누리당 참고해 주세요. 외국에는 국민제일당이 제일 번역했을 땐 나왔는 은행 이름 같다는 느낌이 있답니다. 매우 정확하네요. 네. 그런데 본인이 그 후보로 만들어 온 게 있다고요? 아예? 본인이 만들어 온 이름이 있다고요? 예. 몇 가지 있어요. 예. 네. 좋은당. 좋은당. 좋다당. 좋치당. 좋치다당 뭐예요? 좋지. 아, 좋지. 따라해봐요. 좋지. 네. 네. 짱당. 멋진당. 짱당. 아재당. 한사모당. 한국 사랑하는 모임당. 한사모당 어때요? 한사모당. 네. 조사모당. 조국을 사랑하는 모임. 조사모당. 가나다당. 가나다당은 뭐예요? 가나다. 아, 가나다당. 네, 뭐 그 다른 생각 없으면 가나다당. 별거 없으면 가나다당으로 해라. 배달의 당 어때요? 배달의 당. 예. 그건
그건 중국집 같지 않아요? 옛날 한국 이름이잖아요. 네. 배달의 민족이긴 한데 어쨌든 배달의 당. 맨 처음에 뭐였죠? 좋은 당. 좋은 당. 예. 의외로 뭐 지금 바른 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 형용사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좋은 당. 분명히 5년 안에 생길 겁니다. 생길 거다. 그리고 어차피 뭐 또 바꿀 건데요, 뭐. 그렇죠. 한 번쯤 바꿔야겠어요. 그래서 좋은 당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당. 그 좋은 당의 어감은 외국인들이 보기엔 어때요? 외국인 귀에는 좀 이상하게 들리겠죠. 뭐 good party. 이상해요? 네. 이게 그 외국 정당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이름만 가지고 오늘 얘기했는데 오늘 시간이 짧아서 여기까지 할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금방 지나가요. 정말 예. 네,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죠. 네. 많이 준비했을 텐데 다 소용없고요. 커피 마시면 얘기하죠. 외국 정당과 비교했을 때 한국 정당을 보면서 이름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 정당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우리나라 정당에? 딱히 뭐 그냥 그 이름보다 뭐 정치 강령이나 뭐 그 원칙 좀 중요시했으면 좋겠어요. 이름보다는 예. 네. 그 내용이 안 느껴진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 끝나기 전에 제가 시간을 잘 못 맞추거든요. 그래가지고 끝나기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광고를 먼저 해줘야 돼요. 거기 혹시 적은 거 있어요? 같이? 광고요? 네. 없죠? 예, 여기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를 읽을 테니까, 예. 재구 씨가 나머지 하나를 읽어야 되는데, 예. 자, 먼저 제가 동급에 없는 도심연비 19.5의 압도적 기술 오코드 하이브리드. 내게 필요한 서민금융을 한자리에서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깨끗해서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화신 안반수 제주 삼단수 제주 삼다수 화산 안반수. 예, 화산 안반수 네. 제주 삼다수 이번 설에도 온 가족과 함께라면 역시 우리 한우자조금 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코너는 없애더라도 이거 읽는 거로 써야 될 것 같은데 훨씬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든지 기꺼이 나가겠습니다. 을 동원하는데 맨 끝에 지금 2만 원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뭐 3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을 동원할 때 예를 들어서 맨 위에서 책정되는 돈은 10만 원이에요. 떼이고. 예. 근데 10만 원 예를 들자면 10만 원. 10만 원인데 그 가장 상위에 있는 사람이 10사람 모은다고 쳐봐요. 그리고 그럼 100명 10사람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10사람 모으면 100명이죠. 그 다음 단계가 10사람 모으면 1000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 처음 단계에서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10명한테 7만 원씩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단계는 5만 원씩 주고 그 다음 단계는 3만 원씩 주고 이런 식인데 그렇게 따져보면 이 맨 상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10명밖에 모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에는 1000명이니까 1000명 곱하기 그 7만 원씩 빠졌잖아요. 3천만 원인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게 큰 비즈니스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순식간에 1000만 원이 보이니까. 이게 1000만 원이 아니라 더 늘었다고 생각해요. 다단계가. 그러면 10,000명 되면 1억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대단한 고수익의 초단기 알바기 때문에 이걸 업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틀림없이 관여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드는데 하여튼 이건 약간 슬픈 뉴스입니다. 네. 가장 그 팬덤이 강하다고 하는 보수의 그 지도자조차 아이콘에 해당되는 분조차 이렇게 돈을 줘야 사람이 모인다는 거는 슬픈 일이에요. 박사모에서 성명 내야 됩니다. 우리 그렇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고엽제 전후의 데모 지시는 조윤선 장관이 했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구속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라는 한겨레 신문의 보도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영장에 이게 적시됐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또
구체적인 물증도 확보했기 때문에요. 이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구속에 미쳤다라고 합니다. 절대 자신은 모른다고 그랬는데 아예 고엽제 전후회를 직접 동원한 물증이 있었다. 네. 네. 최순실 씨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예, 심지어 특검이 파악하기로는요. 조 장관은 대통령에게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언급할 때 순실이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절대 모른다고 했는데 순실이 언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직접 했고 잘 알고 동원했고 이런 걸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의 물증도 있는데 심리가 참 궁금합니다. 나올 텐데. 지금도 부인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특별하게 진술의 변화가 없다고 어제 네. 특검보가 브리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물증이 있었군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특검이 지난 1990년 박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구입할 때 들어간 자금의 출처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10억 5천만 원 정도의 자금으로 집을 샀는데요. 그 당시에 직전에 살던 장충동 자택 시가는 6억 원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때 대금 지급하던 때도 집이 팔리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쪽은 지금까지 계속 가진 현금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수익이 전혀 없었고 당시의 거래는 최태민 씨 아내 임선희 씨가 모든 것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박 대통령과 최 씨 일가가 경제적으로 한 주머니처럼 움직인 사실이 드러날 수 있을지 특검이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검은 처음부터 여기에 집중해 왔죠. 네. 물질적 가족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었고, 네. 최순득 씨가 당시에 사채업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채에서 땡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자신은 따로 현금도 없고, 또 한 푼도 챙기지 않았고, 이런 얘기를 자주 했고, 실제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았다고 해요. 예. 복수의 주관에 의하면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었던 거죠. 돈을 지불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건데, 근데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따로 통장을 관리하고 거기서 집행만 누가 따로 한 게 아니라 아예 본인은 그런 걸 안 했다고 하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예. 대신 내줬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때 당시 장충동 자택을 팔지 않았는데 돈이 생겼고 팔았다 하더라도 한 4억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네. 당시 4억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한 15억, 20억 가까이 되겠군요. 어디서 났냐? 이걸 따지는 거겠죠. 하하. 그리고 그 거래를 임선희 씨, 최순실 씨 어머니죠. 네. 임선희 씨가 했다고 하는 당시 부동산 업자의 증언도 확보한 것이고요. 네, 특검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끝이 어떻게 될지. 다음 뉴스는요? 네, 특검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공모에 관련해서요. 미르 K스포츠 재단을 만들었던 과정이 40년 전 최태민 씨가 큰 영예를 등에 업고 운영한 새마음 봉사단과 유사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이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내용이. 예. 네. 정태호 교수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희대 정태호입니다. 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전원 사퇴한다. 일반인들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헌재 판결이 밀리거나 합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요? 무엇보다도 헌재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충분히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대통령 측에서 계속 증거 신청을 한다든가, 이걸 다 받아주지 않는다면, 재판 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외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신청을 합리적인 선에서 이제 받아주고 있는 것 같고요. 만일 그 변호인단이 집단 사임을 한다면 총사임한다. 아마도 이 헌재는 그것을 방어권의 포기 내지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평가를 하고, 아마 대통령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없는 상태로 심리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언론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초반부 해설은 생소한 용어인데 변호사 강제주의 해서 네네.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없으면 하다못해 국선 변호사라도 선정해야 되니까 국선 변호사 선정하면 또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국선 변호사 선정되고 나면 그 재판 기록 보느라고 수만 페이지 또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럼 또 2, 3주 지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했거든요. 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일단 헌법재판소법 52조를 보면은 52조. 예. 이 탄핵 심판 절차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진행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벌석 재판이 가능한 거예요. 벌석 재판이. 예, 그래서 변호인단의 집단 사임은 뭘 의미하느냐. 네. 예, 이걸 아마 초기 단계에서 그렇게 했으면 아마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 헌재가 아마 기다려 줄 겁니다. 네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미 사건 심리가 충분히 진행이 됐고 네. 그 집단 사태의 이유가 네. 이 심판 절차 진행의 속도를 네. 떨어뜨리려는 네. 그래서 이 결론이 빨리 나오는 걸 막으려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방어권의 남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헌재가 이 변호인단에 아마 끌려다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면 이 조항이 애초에 목적한 바하고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는 거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이게 포기하는 거다. 방어권을. 그렇죠. 방어권 네. 포기하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하겠죠. 예.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네. 이 변호사 강제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네. 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먼저 그 변호사 강제주의가 탄핵 심판 절차에 적용되는지도 그 학설상 다툼이 있고요. 네. 적용되려면은 대통령을 사인으로 봐야 되거든요. 사인으로. 아하. 예, 사인으로 봐야 되는데 과연 탄핵 심판 절차에서 이 대통령을 사인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거든요. 설사 사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는 이 대통령이 이 방어권을 행사할 때 따라서 네. 헌법재판소에서 소송 행위를 할 때, 네. 그건 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이 없으니까 네. 변호사 자격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그를 통해서 소송 행위를 하라. 네.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변호인단의 집단 사태라든가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방어권의 포기를 의미한다. 방어권의 남용 내지는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없다고 해서 국선 변호인을 붙여준다든가 그래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방어권을 보장해 주라고 있는 거지 방어권을 아예 포기했는데 그것까지 챙겨주라는 건 아니라는 거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관건은 이미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 예. 더 이상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이 증거 조사를 해야 된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는 단계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는 결국 3월 13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어떤 그 법조계의 컨센서스에서 보자면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그렇죠. 예. 이미 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께서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된다. 이렇게 공언한 것은 특검이 이제 최태민 씨 아들 최재석 씨, 네, 넷째 부인의 부인을 통해 난 자식이죠. 최재석 씨. 다섯째 부인을 통해서 다섯째 부인이 임선희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최순실 씨 일가가 다섯째 부인의 가족이고요. 최재석 씨는 네 번째 부인의 아들인데 이분이 특검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최재석 씨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재석 씨 주장에 의하면 최태민 씨가
자신의 부를 축적해오는 노하우를 노란 수첩에 적어두었고, 거기 보면 어떻게 재단을 통해서 돈을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뭐 해외에 어떻게 돈을 빼돌릴 것인가, 또는 해외에 돈을 빼돌릴 때 종교단체, 해외에 진출해 있는 종교단체가 있었잖아요. 종교단체를 이용하는 방법, 재벌을 이용하는 방법,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재단을 운영한다든지, 지금 이제 독일로 돈 상당한 비자금을 유출했을 거라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당시 최순실 씨가 이런 노하우가 있을 수 없는 나이인데, 그 아버지의 노하우 수첩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최태민 씨가 박정희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재벌이라든가 이런 봉사단이라든가 통해 가지고 노하우를 빽빽하게 적어놨다고 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따라 한 게 지금의 결과라고 보고, 지금도 여전히 그 구도대로 하고 있는 거죠. 재단을 이용해서. 그 노란 수첩만 확보한다면 입증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뉴스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나요? 네. 네. 박 대통령 옷값도 최순실 씨가 대납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매달 25일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 씨로부터 현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받았다라는 의상 제작자가 특검에 나가서 진술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20년 가까이 돈을 최순실 씨가 줬고. 네. 심지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청와대에서 최순실 씨가 직접 줬다라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예. 왜 청와대에 줬을까? 예, 그 부분이 눈에 띄긴 합니다. 사인인 최순실 씨가 굳이 이 사람을 청와대로 불러서 돈을 줬다라는 것이요. 의문이 남긴 합니다. 그거는 말이죠. 저 같은 털난 셜록이 보기에는,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 이게 옷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치수를 재고, 네네. 당사자한테 입혀서 가봉을 해야 돼요. 가봉할 때 돈 줬다는 얘기죠. 대통령이 의상실 오라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그쵸. 들어가서 치수를 재고 가봉을 하고, 그리고 그때 돈을 줬다는 얘기겠죠. 최순실 씨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20년 가까이 옷값을 냈는데 그 돈이 누구의 통장에서 나왔느냐. 네. 그거를 지금 따져가려고 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근데 현금이 없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으니까 20년이면 이게 꽤 되겠네요, 이것도. 네, 한 해에만 대충 1억 정도라고 계산을 해보더라도요. 네. 예, 20억 원 가까이 혹은 넘는 돈이 되는 거죠. 오랜 시간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옷을 따로 만드는 거니까 한 벌당 최소 100만 원 이상 할 테니까요. 청와대에서 가봉을 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저도 의상 관련된 제작자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네. 대통령은 옷 미리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굉장히 예민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입어봐야 알죠. 예. 입어봐야 알고 옷이라는 게 조그만 곡선의 차이가 있어도 그 굉장히 예민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봉하고 돈을 줬겠네요. 자, 저희가 한 가지 정도 뉴스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제 이영재 변호사가요, 최순실 씨가 강압수사 당했다라는 주장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제든지 제3기관에 의해서 조사받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게 어제는 화제가 됐었죠. 네, 특검도. 근데 이게 진짜 목적이 드러나는 거죠. 최순실 씨가 그렇게 소리친다고 사람들이 최순실 씨 말을 듣고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시킨 건 아닐 거라고 봐요, 저는. 최순실 씨를 어떻게 하면 화면에 노출 안 시킬까, 저쪽에서는 고민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이거였던 거예요. 제3기관에 가서 조사받자. 이거 시간을 끄는 거죠, 또. 예. 이것도 또 다른 시간을 끄는 목적이었던 거다. 그리고 이제 39명, 갑자기 증인들 헌재에서 부른 것도 시간 지연 전술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온 게 변호인단이 일시에 사퇴할 수 있다. 예, 그럴 가능성을 내비쳤죠. 네,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인데, 그렇게 되면 변호인 없으면 재판 못하는 거 아니냐,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잠시 미니 인터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총사퇴하면 어떻게 될까?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첫 뉴스는 뭡니까? 네, 최근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도 돈을 주고 참가자를 동원한다라는 내부자의 증언을 JTBC가 보도했습니다. 한 친박단체 회장은 돈을 주고 참가자를 모으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오리지널 박사모는 몇 명 없다. 2만 원 주면 다 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심지어 노숙자 등을 동원할 때는 목욕을 하고 오면 5만 원.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6만 원. 젊은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참석하면 15만 원을 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5만 원 못 받겠네요. 네. 목욕을 해도 티가 안 나거든요, 저는. 목욕했다고 주장해. 양심 고백을 하시는 건가요? 티가 안 나요. 근데, 최근에 이런 뉴스가 계속 쏟아지는데, 어제는 그 시정연설 박수부대 얘기 나왔잖아요. 예.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는데, 박수부대는 정말 상상도 못 했는데. 예, 국회에서 그렇게 박수를 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국정교과서 찬성 서명도 동원했다는 보도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관제 서명까지 기획했다라는 건데요. 관제 서명도 또 처음 들어보고. 그리고 또 대법원 판결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오라고 대법원 앞에서 판결 압박 동원. 예, 그렇죠. 규탄 지휘, 집회 이런 같은 것들을 한 거죠. 네, 어떤 단체더라? 고엽제 전우회입니다. 고엽제 전우회. 예. 네. 이게 반대 의견이 있으면 어떻게 설득하지? 이런 고민은 없는 거예요. 그냥 동원해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어제 JTBC는 가장 최근에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도 동원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관련 뉴스 중에 가장 뭐랄까요, 마음의 동요를 일으켰던 것은 박사모가 이 동원에 주체가 되고 있다는 거. 전체는 아닐지라도 일부. 왜냐하면 다른 보수단체는 모르겠는데 박사모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리지널 박사모 몇 명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박사모마저 돈을 받고 나오면 이거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이거? 차라리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좋아서 미친 사람이다. 너무 좋아. 이거는 그나마 이게 낭만과 순정이 있잖아요. 네? 그나마. 그렇지. 끝까지 다른 사람이 싫어해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모임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사모는. 실제 박사모의 플레임이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씻고 나오면 5만 원. 이렇게 되면 참. 그리고 또 더 웃기는 거는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젊은 여성은 15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이런 촛불 집회 있을 때마다 예. 아이들 유모차 끌고 나오면 위험한 집회 아이들 끌고 나오도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알고 보면. 사실 이렇게 사람 눈을 잠깐 속여가지고 현란한 손동작이나 기타 사람을 써서 눈속임으로 해결하는 거는 이게 야바위거든요. 야바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에 사람을 쭉 세워놓고 눈속임 하는 거잖아요. 야바위가. 일본어로는 네다바이라고 하죠. 네. 네다바이 정권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다 눈속임이지 뭡니까 이게. 그 앞에 카메라에 사람 많게 찍히게 만들고 그리고 이게 여론인 척하고 그리고 서명 받는 척하고 박수 받는 척하고 다 척이고 동원이고 눈속임이잖아요. 누군가는 내다봐야 정권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결국 이 끝은 누가 이 돈을 댔느냐로 이제 결론이 나겠죠. 근데 지금과 같은 추세로 모든 매체들이 이렇게 덤벼들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결국 나오지 않겠나. 물론 돈 받지 않고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제 보도를 기준으로 하자면 진짜 친박은 얼마 없다고 하는 게 진짜 박사모는 별로 없다고 하니까. 이 내부자가 그렇게 말한 거라서요. 네. 더 눈에 띕니다. 모집책이 그런 말을 한 거잖아요. 네. 돈을 어떻게 나눠준다고 보도가 됐어요? 네, 지방을 돌면서 사람을 우선 모아오고요. 그런 다음에 참가자가 대충 왔는지 멀리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인들의 지시사항에 맞게 사람들이 왔다라고 확인이 되면 참가자에게 줄 돈을 차 안에서 이렇게 주고요. 그런 다음에 모집책은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약속에 따라서 참가자들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선거를 대규모 청중, 관중 동원으로 치렀던 시절이 있잖아요. 과거에. 예. 요즘은 이제 그런 대규모 고개 집회가 별로 없는데 그 시절부터 있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벌써 20년도 넘었네요. 이런 동원책 관련해서 아주 집중 취재, 밀착 취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구조인데 그 사람들 책이라고 부른다. 책. 자기들끼리는. 동원하는 사람들. 근데 이거 다단계거든요. 완벽한. 예를 들어서 한 사람. 그간의 심리로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태호 교수님이었습니다. 특집인 줄 알까 봐. 1시간 일찍 나왔습니다. 자, 방금 읽어드린 상품을 저희가 드리거든요. 네. 상품을 받고 싶은 분들은요. 나는 왜 상품을 받아야 하는가? 뭐라고 보내실 것 같으세요? 저는 온수 매트가 지금 눈에 확 들어오는데 요즘 허리가 조금 이렇게 허리가 안 좋으니까 달라. 이런 때는 이제 부모님을 핑계를 대야 되겠죠. 고향에 내려가는데 제가 마땅한 선물을 준비를 못했네요. 보통 그런 문자들이 올 것 같은데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당신 돈으로 하시오 효도는. 이거 좋네요. 저는 여자입니다. 한 줄. 그거 좋습니다. 자, 한 줄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뭡니까? 어떻게 분해가 인수분해 당하잖아요. 보통 선생님 앞에 음식이 걸리면. 인수분해 할 것 없고 오늘은 떡국 이야기하죠. 설날 이제 내지죠. 오는데 지난 시간에 설날에 제수 음식이라는 게 그렇게 이거 차리라 저거 차리라 하는 그런 법도는 없다. 알고 보면 없다. 그냥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넘어오면서 그냥 생긴 그 가가래라는 것이고.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진 건 생각보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올려도 된다. 피자 올려도 된다. 게다가 정말 그런 제수 음식을 만들고 싶으면 남자가 해야 된다. 남자가 해야 된다. 그게 원래 그 제사 의례가 만들어진 정신에 맞고, 유교의 정신에 맞다. 근데 그러면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게 그 유교 전통에 맞는 거라고 하면, 그런 전통은 사라지게 될 거라고, 남자들에 의해서. 귀찮아서. 맞아요. 자기들이 안 하니까 하는 거군요, 이게 다. 그러면 설날 음식 모든 것이 다 그런 식의 이후에 조작되어 있는 그런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 큰 의미가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떡국입니다. 그래요? 네. 설날 되면 우리는 반드시 설날 아침에 떡국을 먹는 그 풍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선의 유교 사회가 만들어지기 전 그 이전부터 아주 오래된 유교와 아무 관련이 없는 우리 농경 사회의 전통적인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었고, 그래서 떡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떡국을 만든 건가요? 그런 것은 이제 의미를 붙이는 그런 방식이고요. 조금 이런 음식의 발달 과정들, 변화 과정들, 어떤 음식이 생기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환경에 있었는가, 어떤 자연 조건인가, 산업 조건인가 조금 유물론적인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이 떡국을 바라보면 아주 고대부터 우리가 먹어왔던 음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밥을 의미에서? 우리가 주식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밥을 지으려 그러면 꽤 많은 기술이 필요해요. 쌀을 곱게 도정을 해야 되고요. 일단. 그리고 솥이 있어야 돼요. 솥. 그 무쇠솥은 고려 중기 정도 들어왔어야 그 집집이 이렇게 하나씩 놓을 정도로 아주 귀한 것이었거든요.
지금의 인덕션 이상의 어떤 고급한 기술이었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그 무쇠를 확보를 한다는 게 그 국가들 삼국에서는 굉장히 큰 치열한 그 전쟁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따지면 그 고성능 CPU와 메모리 칩이 들어간 특수한 밥솥 정도 되는 기술의 집약체. 네. 네. 그래서 왕이 죽었을 때 그 철괴를 개고 이렇게 죽고 하는 부장품으로 넣고 워낙 철이 좋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감히 이렇게 솥을 만들든가 이런 거 힘든 거죠. 칼 이런 거 창이나 만들 수 있는 생전에 거죠. 꼭 필요한 국가 단위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 무쇠가 이제 능득하게 보급되는 고려중기 정도부터 이제 우리가 밥을 먹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런 쓸데없는 정보를 어떻게 다 찾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떡국 얘기할 때 고려중기 철기보다 이런 거 찾아보는 사람 드물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러면 무엇을 먹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밥 이전에. 선사시대의 유적들 중에 자세히 보면 이게 시루가 많이 발견이 돼요. 떡시루가. 그 고분의 그림들 이런 거 보면 그 시루 그림들도 나와 있는 게 있고요.